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30년 전 잃어버렸던 소중한 저희 딸을 찾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딸이 저희 친딸은 아니지만요. 바로 저에게 은인 같은 제 친구인 덕자가 세상을 떠나며 남기고 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과 상의해 친구 딸을 입양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준 운명은 저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딸아이를 뜻밖의 상황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아직도 아찔한 기분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딸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여러 번 웃지 못할 일도 당했습니다. 딸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도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뜻인 것인지 전 잃어버렸던 딸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덕자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고향 친구로 늘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했었는데 그래서 밥을 굶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 사실을 안 덕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시락을 싸오는 날이면 저와 늘 나누어 먹었고 학교가 끝나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저희 집보다 형편이 낫다는 이유에서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친구와 저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고 어찌 보면 피를 나눈 저희 남매들보다도 저에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제가 집안의 맞이로 항상 꾸준히 일을 떠맡아 하다 보니 집안에선 제가 기댈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제 친구인 덕자였죠. 얼마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냐면 저는 남의 집 일을 하며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자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덕자와 저는 서로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고 저도 부모님의 농사 일을 도와주다 몇 년 후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집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서울에 올라가 직장을 다니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막상 서울에 올라가려니 돈이 없어 지낼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덕자는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집에서 함께 자취하며 지내게 해주었죠. 그 덕분에 저는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며 5년 후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덕자는 은행에 다니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뒤늦게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취직한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꼼꼼하고 야무지게 일하는 모습도 모습이지만 월급을 받아 동생을 위해 집으로 돈을 보내는 모습이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대견하고 좋아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나니 가정주부가 되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덕자와도 자주 연락을 하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소중했던 저희 친구가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제 곁을 떠나게 될 줄은요. 덕자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덕자는 홀로 임신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덕자 남편이 떠나고 덕자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덕자를 도와 덕자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긴 했지만요. 그런데 덕자의 딸이 2살이 되던 해 덕자가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위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자는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덕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암이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 재경아, 나 어떡하면 좋지? 아직 우리 딸도 어리고 아빠도 없는데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나 죽으면 우리 딸 누가 돌봐? 채경아, 나 살고 싶어. 딱 우리 이슬이가 커서 시집가는 것만 보고 떠나고 싶어. 나 너무 무섭다고. 저는 그때 덕자를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덕자야, 정신 바짝 차리고 기운 내. 우리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잖아. 네 곁에는 내가 있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너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받으면 꼭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힘내보자. 이슬이 위해서도 힘내야지. 그럴게. 나 노력해볼게. 나 꼭 살 거야. 덕자의 남편은 고아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덕자의 아버지도 덕자가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서 그때는 어머님만 살아계신 상황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혹시 몰라 덕자가 들어놓은 보험도 있었고 그래도 덕자네 집이 병원비를 감당할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덕자 어머니가 덕자를 돌보는 동안 제가 덕자 딸을 돌봐주기로 합니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저를 자주 봐서인지 잘 따르기도 했고요. 덕자는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덕자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러나 덕자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수술과 약물 치료를 하며 호전되어 보이는 것도 잠시. 증세가 다시 악화하며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왔던 것이죠. 그래서 덕자는 떠나기 전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차경아,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고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 이슬이 너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 엄마가 우리 이슬이 키워주시기로 약속했지만 우리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 이슬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슬이 우리 엄마까지 떠나면 누가 돌봐줘? 그러니까 채경이 너한테 어려운 부탁인 거 아는데 가끔, 아주 가끔만 우리 딸이 잘 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만 봐줄 수 있을까? 나 대신 우리 딸 결혼식 때도 혼주석에 앉아 지켜봐주고 우리 딸이 아이 낳는 것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이슬이 잘 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지켜봐 줄게. 그래서 내가 이슬이 시집갈 때도 아이 낳을 때도 덕자 너 대신 옆에서 잘 지켜봐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슬이는 덕자 네 딸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딸이나 마찬가지는 아이야. 채경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에 평생 잊지 않을게. 하늘에 가서라도 내가 꼭 네 은혜 갚을게. 정말 고마워 채경아. 그리고 덕자는 얼마 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남긴 채요. 그런데 덕자 어머니가 이슬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슬이는 덕자가 아플 때부터 제 손에 키워지면서 나중에는 덕자와 저를 엄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희 남편을 아빠로 여기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아이가 저나 친구를 부를 때는 엄마라고 불렀고 또 저희 남편은 항상 아빠라고 불러주었으니까요. 게다가 키우면서 정이 든 아이라 차마 덕자 어머니한테 이슬이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덕자 어머니한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든 아이를 볼 때면 저나 남편이나 보낼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그런데 이슬이 보내고 잘 지낼 수 있겠어? 이렇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보내고도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러게 말이야. 이슬이가 이제는 남 같지 않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느껴지는데
이슬이 할머니한테 보내는 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없어져. 여보, 사실은 나도 그래. 나도 이슬이가 이젠 우리 자식처럼 느껴져서 보내는 게 겁이 나. 여보,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는데 덕자 씨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이슬이 우리가 입양해 키우면 어떨까? 그게 앞으로 이슬이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당신도 알잖아. 어차피 나 아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저희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포기하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친구가 아프면서 친구 딸인 이슬이를 맡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나 이슬이 키워도 되는 거야? 물론 덕자 어머니랑도 의논 드려봐야겠지만 나 당신만 좋다면 이슬이 우리 딸로 키우고 싶어. 물론 좋고 말고. 그러면 우리 이슬이 진짜 우리 딸로 키워보자. 그래. 우리가 이슬이 맡아서 정말 잘 키워보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덕자도 마음 편히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저희는 이슬이의 부모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물론 일단 입양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긴 했지만 덕자 어머니도 맨 처음에는 고민을 하시며 내키지 않아 하시더니 이슬이가 저희를 따르는 것을 보며 결국 허락을 해주셨고요. 당신이 보기에도 본인보다는 저희가 키우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나을 거로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대신 덕자 어머니도 이슬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 덕자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시거나 가끔은 저희가 덕자 어머니 댁으로 내려가 아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며칠 정도 아이를 맡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저에게 일어날 줄 말입니다. 어느 날 덕자 어머니가 며칠 이슬이를 외가에서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셔서 이슬이를 맡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이슬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덕자 어머니가 이슬이를 시장에 데리고 갔다가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다급히 덕자 어머니 집으로 내려갔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슬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죠.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이슬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을 돌리고 이슬이를 잃어버렸던 장소에 현수막도 만들어 걸어보고 남편이 직장을 쉬는 휴일에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전부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슬이를 잃었다는 슬픔에 저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죠. 집안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에 안 되겠는지 남편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당신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당신 직장에 다녀보는 건 어때? 직장? 내가 직장을 다녀서 뭐 하게. 당신 나 없는 동안 이대로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럴 바에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슬이 생각해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이슬이 찾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당신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어? 만약 나중에 이슬이를 찾았는데 당신이 망가진 모습으로 있으면 이슬이가 슬퍼하지 않겠냐고. 이슬이가 당신 딸이라며. 딸한테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박혀 있는 모습 보여줄 거야?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놓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었죠. 남편 말대로 이슬이를 찾을 때까지 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으니까요. 어느새 저는 남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절대 안 되지. 이슬이가 겨우 엄마를 찾았는데 망가진 모습으로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여보,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우리 이슬이 찾을 때까지 꼭 정신 차리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옆에서 나 좀 잡아줘. 내가 자꾸 망가지려고 하면 당신이 나 좀 잡아달라고.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여보, 우리 제발 힘내자. 응. 그래서 저는 동네 근처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빵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은 만든 빵을 상자에 담아 예쁘게 포장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일도 간단하고 무리가 되는 일이 아니라 남편 말대로 기분 전환도 되고 제법 할만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선배라는 그 여자만 아니었다면요.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여자였는데 제가 오자마자 뭐가 못마땅한지 같은 직원이면서 자신이 오래 일한 선배라며 저에게 텃세를 부리며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일쑤였죠. 태경 씨, 제가 아무리 태경 씨보다 2살이 어려도 여기 회사에 먼저 취직해서 일한 선배니까 확실하게 선배라고 제대로 불러주세요. 안 그랬다간 선배로서 따끔한 맛을 보여줄 생각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선배라며 시비를 거는 여자의 말이 우습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따라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유치한 텃세에 신경 쓸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그때까지 그런 일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어릴 적부터 일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터라 별의별 사람을 보다 보니 저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가 출근한 지 며칠 안 된 저에게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채경 씨는 결혼했어요? 채경 씨도 나이가 있는데 아직 직장 다니는 거 보면 저처럼 아직 미혼인가 보네요? 그 나이 되도록 연애도 안 하고 뭐 했어요? 부모님이 참 걱정이 많겠다. 하긴 연애도 얼굴이 예뻐야 하는 건데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남자가 없기는 없을 것 같네요. 채경 씨 벌써 30살이나 됐는데 정말 큰일이네. 완전 노처녀네 노처녀. 전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제가 아직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답도 안 했는데 혼자 알아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를 들었던 때라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저에게 선배라며 텃세 부리던 여자도 노처녀라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일하던 나이 많은 언니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은숙이 너도 노처녀 아니니? 채경이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거기서 거기 아니냐고? 맞네 맞아. 그리고 은수가 넌 거울도 안 보냐? 딱 봐도 채경이가 너보다 훨씬 예쁜데 어디가 채경이가 너보다 못생겼다는 거야? 너 자꾸 채경이한테 텃세 부리는 거 보니까 채경이가 너보다 예뻐서 질투나서 그런 거지? 너도 그 정도 나이 들었으면 철 좀 들어라. 언제부터 어린애처럼 굴 거야? 언니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딜 봐서 채경 씨가 저보다 더 예뻐요. 나이도 내가 2살이나 어리고 젊은데 남자들도 좋아하면 어린 저를 더 좋아하겠죠. 그게 아니지. 남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한다. 그러니까 운숙이 너 괜히 죄 없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못 살게 굴 시간 있으면 너 외모랑 연애나 신경 쓰면서 살아. 너 아직 남자랑 연애 한번 못 해봤다면서? 그러면서 지금 누굴 걱정하냐? 언니들! 정말 이럴 거예요? 채경 씨, 어디 다음에 두고 봐요. 어린 여자애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거니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선배라는 여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며칠 후 또 저에게 시집안간 노처녀라며 시비를 걸었으니까요. 채경 씨, 요즘 가을인데 많이 외롭겠어요? 그래서 언제 남자 만나서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금방 31살 된다고요. 정 안 되면 선이라도 보던지. 아니면 아무리 만나봐도 주변에 좋은 남자가 없어서 그냥 결혼 포기하고 사는 건가?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제가 남자가 없긴 왜 없어요? 그리고 저 이미 오래전에 결혼한 유부녀인데 몰랐나 보네요? 뭐라고요?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분명히 못생기고 별 볼일 없는 남자랑 했을 거야. 키도 채경 씨보다 작죠? 아니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고 키도 큰데 그런 말을 하세요? 나밖에 몰라주는 아주 다정한 남편이랍니다. 저는 제 지갑에 있던 남편과 저의 결혼 사진을 꺼내 선배라는 여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채경 씨 남편이라고요?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제가 노처녀라고 놀리니까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그런 거로 사기를 쳐요. 그리고 딱 보면 모르겠어요? 사진 자체가 예식장에서 찍은 결혼 사진인데 이런 걸 어떻게 가짜로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저 노천이 아니니까 저한테 언제 결혼하느냐고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신도 하지 못한 결혼을 제가 했다는 사실에 선배란 여자는 억울한지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선배란 여자가 했던 짓을 저도 똑같이 해줬던 거죠. 본인이 했던 말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 것들인지 느껴보라고요. 그런데 선배는 언제 결혼할 거예요? 그러다가 곧 30살 되는 건 후딱이라고요. 아니면 아무리 만나봐도 좋다는 남자가 없는 건가? 선배, 부모님이 걱정이 아주 많으시겠어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없어서 결혼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기저기 나 좋다는 남자가 많아서 고르는 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다고 결혼을 언제 하느냐니 남자가 없다느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런 거 예의에 어긋나는 거 그 나이 먹대로 몰라요? 그러면 선배는 나랑 언제 친했다고 나한테 노처녀니 언제 결혼하느니 하면서 참견했던 건데요? 그런 거 예의 어긋나는 말인 거 알았으면 본인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충고해 주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은 거라고요.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어요. 제발 쪽팔린 지 좀 알라고. 선배란 여자는 그래도 자신이 잘못한 걸 아는지 씩씩거리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가 잘 끝났다 싶었어요. 더는 남자니 뭐니 하면서 저한테 시비 걸 일도 없을 거라 여겼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말로 저를 공격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말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 괴롭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있으면서 여기 공장에 나와서 일하는 거 보면 남편이 돈을 잘 못 버나 봐요? 혹시 남편이 집에서 노는 백수인 거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채경 씨 남편 얼굴이 딱 여자 이용해 먹게 좋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런 남자랑은 정리하고 갈라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면서 결혼했던 건가? 채경 씨 남편 제비인 건 아니죠? 선배란 여자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화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 보고 선배고 뭐고 더는 봐줄 이유가 사라져버렸던 거죠. 이게 진짜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는 짓이 유치해서 그냥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말이면 다인 줄 아나. 너 지금 남의 남편 보고 뭐라고 그랬어? 제비라고? 지금 채경 씨 선배인 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방금 너라고 한 거야? 그래, 너라고 했다. 어쩔래? 네가 선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선배답게 굴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자꾸 참견인데? 내가 결혼했다고 알려줬더니 이번에는 나보고 이혼을 하라면서 남의 남편을 제비로 몰아가? 우리 남편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 여기 기분 전환 삼아 다니는 거지 돈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고. 너 지금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못해서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지? 내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나한테 다시 시비 거는 거잖아.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아무 죄 없는 사람 붙잡고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그 시간에 남자를 만나보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든 하라고. 애먼 사람 붙잡고 헛소리하지 말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선배라는 여자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 항상 남매들과 싸움이 있었기에 저는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그리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제대로 혼내줬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먼저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언니, 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까불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 내가 같이 직장 다니는 동료로서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다시 한번 나한테 까불었다가는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나한테 선배 대접 받고 싶으면 너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알았냐? 네. 그 후 한참 동안은 선배라는 여자가 저를 괴롭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공장 언니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제 사정도 말씀드려 알게 되었죠. 제가 퇴근하고 이슬이를 찾기 위해 사람들에게 전달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래서 언니들도 저에게 전달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전달을 돌려 혹시나 아는 사람은 없는지 물어봐 주겠다는 것이었죠.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언니들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전 전단을 언니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에게 전달을 나눠주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저에게 알려준 소식인데 제가 언니들에게 나눠준 전단을 보더니 선배라는 여자가 저희 이슬이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선배라는 여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너 정말 우리 이슬이 본 적 있어? 확실한 거냐고? 혹시 나한테 아직 악감정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그때도 제가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우리 화해했잖아요. 저 정말로 이 전단지 속 아이 본 적 있어요. 우리 이슬이를 어디서 봤는데? 제발 나 좀 알려줘. 우리 이슬이 지금 어디 있어? 그런데 선배란 여자는 이슬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퇴근 후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커피숍에서 보게 되었고 이슬이가 어디 있는지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남편까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선배란 여자를 보자마자 다급히 물었어요. 저희 이슬이를 보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서 보셨나요? 저희 꼭 이슬이를 찾아야 해서 그래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두 분 친딸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찾아야 하고 말고. 이슬이는 내 소중한 친구가 남기고 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 우리한테는 친딸이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우리 이슬이 어디서 봤는지 좀 알려줘. 제 말에 선배란 여자는 생각지 못한 말을 해왔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그냥은 못 알려드리겠는데요? 뭐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언니네 부부는 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에게도 뭔가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제가 사실 집을 새로 이사해야 하는데 요즘 서울 집값이 비싸서 그런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 구할 돈 좀 조금 보태주세요. 그러면 이슬이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저도 이슬이가 어디 있는지 말씀드릴 마음이 생기죠. 혹시 지금 우리 이슬이 본 적도 없으면서 돈 뜯어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저도 자식 잃은 부모한테 그런 거로 거짓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슬이 오른쪽 손목에 반달 모양 흉터도 있다면서요. 제가 그 흉터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말한 돈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선배란 여자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슬이를 찾다가 몇 번 사기를 당한 적도 있긴 했지만 그때는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배란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이슬이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란 여자가 몇 년 전에 보육원으로 봉사를 나갔다가 손에 흉터가 있는 이슬이를 봤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공장 사장님께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회사를 하루 쉬고
남편과 이슬이를 봤다는 보육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날 회사의 말에 직장을 하루 빠지게 된 상태였고요. 그런데 보육원에 찾아가 듣게 된 소식은 아주 절망적인 것이었죠. 보육원에는 애초부터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던 여자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선배란 여자가 저희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 바로 되돌아와 제가 일하는 공장으로 남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공장에는 저에게 거짓말에 돈까지 뜯어가 놓고 뻔뻔하게 일하고 있는 선배란 여자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았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보육원에 갔더니 손목에 흉터 있던 아이는 아예 없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였어? 나 엿먹이라고 속인 거였냐고? 그러자 선배란 여자는 제가 잡은 머리채가 아픈지 제 손을 붙잡고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속였다. 네가 아주 재수없게 굴어서 내가 거짓말 좀 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 잃어버린 부모 마음을 이용해 돈까지 뜯고 상처를 주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웃기고 있네. 속은 네가 멍청한 거지. 왜 나를 탓하는데? 언제 내가 속으라고 했냐? 그렇게 애타게 찾을 정도면 처음부터 애 간수를 잘했어야지. 잃어버려놓고 어디 사육패야? 사람 속여서 사기 쳐놓고 넌 그게 할 말이냐? 너 어디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당해봐. 그때부터 저와 선배란 여자의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정신없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저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온 남편도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은 저를 말리고 난리였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나타나서 저와 선배란 여자를 말리셨던 겁니다. 지금 이게 다들 뭐하는 짓들인가?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그러자 선배란 여자는 저를 속여 돈까지 뜯어가 놓고 사장님 앞에서 갑자기 울며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태경 씨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어요. 저 그냥 회사 관둘게요. 제가 자기보다 얼굴 더 예쁘다고 매일 괴롭히면서 시비 걸고 이제는 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제 머리채까지 잡고 절 때렸다고요. 사장님, 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억울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지금 은숙 씨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매일 저한테 시비 걸면서 괴롭힌 것도 은숙 씨고 저희 딸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고 속여서 저희 부부한테 돈까지 뜯어냈다고요. 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어떻게 남의 자식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전 그런 쓰레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저와 선배란 여자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선배년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죠. 그러자 선배란 여자가 놀라 사장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님, 이 배은망덕한 것! 서울로 올라와서 오갈 곳 없다고 우리 공장 찾아와서 울고불고 해서 기껏 생각해 일자리 줬더니 이렇게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젠 남의 자식 가지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까지 뜯어내고 있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장님, 지금 제 말이 아닌 채경 씨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채경 씨보다 제가 여기 회사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 말을 안 믿고 채경 씨 말만 믿느냐고요. 어떻게 믿느냐고? 자네 여기 있는 채경 씨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굴었던 거 이미 회사에 소문 다 난 거 몰랐었나? 처음 들어오고부터 노처녀니 뭐니 하면서 괴롭히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제비 아니냐고 추잡한 헛소리까지 했다면서? 네가 제비라고 그랬던 재경 씨 남편 바로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야. 재경 씨가 바로 우리 재수 씨란 말이야. 직원들이 불편할까 봐 그동안 비밀로 하고 조용히 있었더니 아주 지 주제도 모르고 설쳐댔더군. 오늘도 잃어버린 딸 찾으러 간다고 해서 쉬게 해줬던 건데 우리 조카 딸 알려주는 조건으로 너 우리 동생네한테 500만 원이라는 거금까지 뜯어갔다며? 그래놓고 감히 발뺌을 할 생각을 해?
지금까지 새로 들어오는 여직원들 조금만 예쁘장하고 지보다 잘난 것 같으면 전부 괴롭혀서 쫓아내고, 그렇게 부러우면 스스로 노력해서 본인이 잘난 사람이 되든지 해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데? 너 오늘부터 우리 공장에서 해고야.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사기쳐서 우리 동생네 부부한테 속여서 돈 뜯어낸 거 사기죄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교도소 갈 준비나 잘하고 있으라고. 그제야 선배란 여자는 사장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채경 씨가 사장님 재수신 거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다고요. 채경 씨, 아니 언니.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 전부 사과할게요. 돈도 전부 돌려드리고요. 원하시면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콩밥 먹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선배란 여자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그렇게 콩밥 먹기 싫으면 사람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 같은 인간은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려. 어디 교도소 가서도 지금처럼 사람들 괴롭히면서 살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고. 결국 선배란 여자는 저희 부부의 신고로 정말로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것까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갔지만 저희 자식을 가지고 돈까지 뜯어내며 사기를 쳤던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상의해 저희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이슬이 찾는 걸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저희가 아이를 입양해 잘 키워주면 누군가 저희 이슬이를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두 사람이 자식을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심사숙고 끝에 보육원을 찾아가 눈동자가 맑고 예쁜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끌렸던 것도 있지만 아이의 사연이 저와 남편의 마음을 붙잡았죠. 저희 이슬이와 비슷하게 친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다가 엄마가 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보육원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더욱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의 아들도 장성하며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희가 애써준 마음을 알아줘서인지 마음씨도 참 따뜻하고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게다가 공부도 잘해 서울에 있는 약대를 나와 약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라면 아들이 이성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저러다가 아이가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며느리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아들이 일하는 약국 근처에 직장이 있어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아들이 첫눈에 반해서 나중에 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냥 딱 첫눈에 제 며느리가 될 아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인상도 선하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고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했습니다. 원래는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기면 일단 집으로 데려오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 맞는 건데 남편이나 저나 이상하게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남편과 저는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며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아오라고 아들에게 말했으니까요. 아들도 그런 저희 부부의 말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희 말대로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사실에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저희 딸인 이슬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이슬이를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모르게 계속해 이슬이를 찾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당일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준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저희 딸 윤정이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제대로 예비 며느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이상하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정이 가고 좋더라고요. 윤정아, 사진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 더 좋구나. 처음 봤는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정이 가고 그러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당신도 그런가? 나도 우리 예비 며느리 보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좋고 흐뭇한지 모르겠네. 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어머님, 아버님 보는데 남 같지가 않고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손목에 흉터를 발견한 것은 글쎄 예비 며느리 손목에 저희가 잃어버렸던 이슬이와 똑같은 흉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같은 위치에 같은 반달 모양으로요. 저는 너무 놀라 예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정아, 네 손목에 흉터 그거 어떻게 된 거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조금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옆에 있던 사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윤정이가 최서방처럼 입양합니다. 윤정이가 4살 때 입양했고요. 저희가 두 분 사돈 뵙고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최서방한테 부탁해서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정이 손목의 흉터는 제가 입양하기 전부터 난 흉터라서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윤정이를 두 사돈께서 입양을 하셨고 손목 흉터는 입양하기 전부터 있던 거라고요? 그러면 윤정아, 혹시 지금 부모님께 입양되기 전에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거니? 아주 작은 거라도 좋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줄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가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 보면 저희 친엄마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한 젊은 여자가 저한테 땅콩아 땅콩아 그렇게 저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린 시절이라 정확하지도 않고 제가 꿈속에서 본 걸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죠. 왜냐하면 땅콩이는 저와 남편이 이슬이를 부르던 애칭이었거든요. 이슬이가 또래보다 몸집이 작았는데 그게 또 너무나 작고 귀여워서 땅콩이라 불러준 것이었죠. 아이고 이슬아, 너를 여기서 찾는구나. 내 딸 이슬이.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네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아이고 기특한 것. 기특한 내 새끼. 이슬아, 우린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너를 잃어버리고 매일 찾고 또 찾았어. 날마다 눈물로 지새웠단다.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데 어쩐지 준수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남 같지가 않고 자꾸 정이 갔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 저희가 이슬이를 붙잡고 울자 이슬이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예? 저보고 이슬이라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딸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바보야, 아직도 모르겠어? 이슬이는 네 본명이다. 그리고 너 30년 전 잃어버렸던 우리 딸이고 땅콩이는 나랑 네 아빠가 불렀던 네 애칭이라고. 예? 뭐라고요? 그러면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이란 말씀이세요? 저와 남편은 그동안의 사연을 이슬이와 이슬이를 키워주신 사돈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슬이가 저와 친자매나 다름없던 친구의 딸이라는 것과 원래 저희가 입양해 키우려고 했지만 이슬이 외할머니가 잃어버리면서 헤어지게 되었으며 아직도 찾고 있었던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고 있던 사실까지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이슬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부부에게 들어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아이가 신경 쓰일까봐 자세한 건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슬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희 예비 며느리로요. 그러자 이슬이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죠? 아무리 친한 친구의 딸이라지만 남의 자식인 저를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분은 저희 부모님처럼 저에겐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이슬아. 내 새끼. 내 딸.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며 한동안 나누지 못한 회포를 풀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들이며 두 분 사돈이며 저희 부부와 이슬이가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기뻐해 주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었는데 이슬이는 덕자의 딸이 맞았습니다. 사실 이슬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실종자 가족지원센터에 저희 부부의 도움으로 유전자 등록을 해두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현재는 저희 아들과 이슬이는 결혼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두 자식이 생긴 것은 덤이고요. 물론 제가 이슬이 혼주석에 앉지는 않았지만 덕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이슬이가 저희 아들과 결혼하는 모습도 잘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이 이슬이를 만난 것도 그리고 저희 부부가 아들이 보여준 이슬이 사진을 보면서 당장 만나자며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던 것도 전부 하늘에 있는 덕자가 도와준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이슬이를 만나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하늘에 있는 덕자도 이젠 편히 쉴 수 있겠죠? 저는 그럴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덕자는 저와 둘도 없는 친구로 제가 누구보다 덕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